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문항풀이로 왔어요. 그죠? 문항풀이 한번 해볼게요. 다음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윤규가 생물 다양성이란 생물의 다양성 정도를 말하지. 이거 맞는 것 같네요. 그죠? 여러 종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 때 생물 다양성이 높아. 이것도 맞죠? 한 종에 속하는 한 종 생물이 비슷하다. 그럴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진 않죠. 그렇죠. 철민이의 생각은 틀렸고요. 한 종에 속하는 생물이 비슷하다는 거는 뭐 다양하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윤규와 가연이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생물 다양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한가? 생태계 다양성 맞죠? 한 종의 생물이 가지는 특성이 얼마나 다양한가? 그죠? 그러면 한 종이니까 그 안에서 생물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유전자의 다양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 지역에 사는 생물종. 생물종은 여러 개가 많죠. 한 지역에 생물종의 다양성. 다 들어가겠네요. 자, 생태계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생물종의 다양성. 요거를 우리가 생물 다양성의 구성 요소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3번 문제 가볼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태계는 이렇게 물어봤죠? 자, 육지가 있고 물을 이어주는 생태계다. 생각이 안 되죠? 외가리, 청둥오리, 붕어, 미꾸라지, 수련, 연꽃, 우리 교과서에 이게 습지로 나와 있습니다. 습지. 여러 종의 생물이 서식할 수 있다. 우포, 늪지대도 역시 습지가 되겠습니다. 습은 육지와 바다의 우리가 완충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습지 생태계를 지금 찾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내용 보실까요? 4번 왔습니다. 전 세계에 분포하는 다양한 소가 있나요? 소에 대한 설명이래요. 전 세계에 분포하는 소는 모두 같은 종. 자, 같은 종 동그라미 쳐볼게요. 밑줄. 같은 종에 속하지만 몸의 크기, 색깔, 뿔의 크기, 털의 길이 다 다르다. 그 특징이 다양하다. 이는 소의 특징을 결정하는 무엇이 다르기 때문이냐? 한 종 내에서 다양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종 내에서의 다양성, 같은 종이죠. 같은 종에서의 다양성은 유전자에 의한 다양성을 얘기하고 싶다. 알겠죠? 유전자에 의한 다양성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종은 이렇게 유전자에 의한 다양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같은 종이잖아. 같은 소예요. 그렇죠? 종류가 다르면 종의 다양성을 얘기할 수 있어. 아시겠죠? 서식지 생태계는 조금 그렇죠. 환경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은 종 내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유전자의 다양성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보실까요? 자, 5번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생각 열기에 나와 있던 것 같죠? 선인장과 열대 바나나인데 두 잎의 잎이 모양이 다르다. 자, 선인장의 가시가 잎이 가시로 변환되었다. 이런 얘기죠. 왜 가시가 되었는가? 그거는 물의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변할 이유가 없죠. 비가 오지를 않아요. 건조해요. 그러니까 물에 적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집에 부모님이 용돈을 적게 주셔. 그럼 그 안에서 버텨야 되죠. 그죠? 적으면 적을수록 지출을 줄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 나뭇잎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증발돼서 나가는 양이 있어요. 이렇게 증산작용이라고 그래요. 무슨 작용? 증산작용은 기공을 통해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물이 증발해 날아가는 거야. 기공을 통해서. 이런 증산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수분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왜 선인장이 가시로 됐느냐? 가시가 되는 순간 수분의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손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물의 증발을 막는다, 이 말. 손실을 줄인다 이런 얘기예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써보면 어떨까요?
자, 5번 했습니다. 6번 보실까요? 자, 6번 왔습니다. 이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같은 종이래요.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으로 같은 종인데 나타난 특징이 있대요. 환경의 차이가 있거나 유전적인 영향이다. 환경에 의해서 변했고 유전적으로 차이가 났다. 이런 거는 우리가 변이라고 하죠. 변이. 환경 차이로 변한 이 변이 된 것들은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고 특성이 자 유전적인 영향으로 받는 것은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6번은 지금 뭐냐 같은 종인데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변이입니다. 7번 보실까요? 자 이제 7번 문제는 환경에 의한 생물의 다양함을 예를 들은 건데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 즉 거리가 먼 걸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몸집과 귀의 크기가 다른 여우인데 얘는 열을 많이 방출하기 위해서 귀가 커졌다. 이거는 온도와 관련돼 있는데 온도가 바로 환경 요소죠. 온도. 자 이거는 계절이죠. 2번은 계절과 관련돼 있었다. 자 봄에 산호랑나비, 여름에 산호랑나비, 계절이 바로 환경 요인이었다. 자 그리고 3번 껍질 무늬가 다른 달팽이. 달팽이는 사실은 같은 환경에 있었어요. 이거는 다른 환경이 아니에요. 이럴 때 얘들을 보니까 이거는 유전자에 의한 거죠. 이게 답이 이제 3번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소라 같은 경우는 물살이 세기, 물살 세기, 빠른 곳, 느린 곳 이렇게 해서 이것도 환경입니다. 물살 세기가 환경 요소가 되는 거다. 환경 요인이 되는 거다. 자 5번은 자 눈 잣나무 얘기를 예를 들었는데 이건 바람이 세기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느냐에 따라서 옆으로 누워 자라느냐 곧게 자라느냐 바람의 세기가 환경의 요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답으로 머리가 먼 것은 바로 유전적 요인에 따른 3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8번 보실까요? 자 8번 왔죠. 자 생물 분류 단계에서 가장 큰 것은 종이다 라고 했는데 큰 거 이거는 종이 아니고 개죠. 그래서 옳은 거를 고르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물을 분류함으로써 생물 사이의 멀고 가까운 관계를 알 수 있다.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같은 종에 속하는 생물, 같은 종이라고 됐어요.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그래 같은 종에 속한다는 얘기는 짝짓기를 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얻어야 된다. 이게 바로 종의 정의였죠. 니은 디귿을 골라주는 문제로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에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9번으로 가실까요? 자 9번 왔습니다. 자 여러가지 생물을 나타내는 건데 자연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싶다. 이게 자연 분류죠. 자연 분류 기준에 해당되는 게 뭐냐 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키가 큰가 작은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주관적이죠.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먹느냐 없느냐 이것도 주관적입니다. 꽃이 피지 않느냐 요놈이죠. 피지 않느냐 전 세계 사람들이 분류해도 똑같이 할 겁니다. 자 육지에 사느냐 물에 사느냐도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광합성을 하느냐 광합성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가 광합성을 할 수 없는가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뭘까요? 다 광합성을 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렇죠. 요거는 애매합니다. 다 광합성을 하는데 뭐 그죠? 푸른식으로 된 것들을 초록색 이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은 3번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9번까지 왔습니다. 10번 가실까요? 10번 왔습니다. 생물의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생물을 식물과 동물로 나누었다. 그러나 이후 식물이나 동물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생물 때문에 새로운 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됐죠. 자, 식물계와 동물계를 만약에 구분한다면 야 이거 새로운 걸 물어봤네요. 자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한 가지 쓰시오. 자 식물이 움직일 수가 없죠. 동자는 움직일 동자니까.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가 그죠? 움직일 수 있는가 이렇게 분류하면 되겠죠. 아니면 뭐 광합성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식물만 광합성을 하니까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식물이 움직이진 않잖아. 식물이 돌아다니지는 않죠. 그래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이거라면 뭐 동물만 움직인다, 식물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광합성을 할 수 있는가 물어보면 식물만 그렇다, 동물은 아니요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오늘날은 우리가 5개의 분류잖아요. 그럼 이미 여기서 식물계와 동물계 2개로 분류했으면 나머지 3개를 쓰시오 라는 얘기가 3개, 3개를. 자, 원생생물계 기억나야 되죠.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기억나야 되겠죠. 원핵생물계. 자, 균계도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게 3개 플러스 2개에서 5개가 됐습니다. 3개가 여기 있고 2개는 여기에 와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날 5개 분류한 거 내용 설명했습니다. 자, 11번으로 가실까요? 자, 11번 보자마자 친구들, 와, 곰팡이하고 버섯은 균계잖아, 이렇게 답변을 금방 찾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효모도 여기 하나 들어가 있죠? 네. 자, 12번 왔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생물계에 속하는 생물끼리 짝지어라 그랬군요. 단세포 혹은 다세포 생물이며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조직이나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다. 와우. 발달하지 않아서 생물을 식물계다 또는 동물계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계를 도입한 게 원생생물계예요. 맞죠? 원생생물계. 자, 그래서 먹이를 섭취하는 종류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종류. 먹이를 섭취할 수도 있고, 즉 동물적인 특성이죠. 먹이를 먹는다는 얘기는 동물적 특성이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종류가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각각 얘를 뭘로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원생생물계에 들어가 있는 건 다시마 맞습니다. 다시마. 맞죠? 그렇죠? 젖산균, 남세균, 이건 다르죠. 이건 다 세균류는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원핵생물, 원핵, 이건 아니에요. 원핵생물이야. 이제 옥수수 식물이야. 자, 이게 식물계죠. 고사리는 뭐예요? 고사리, 식물,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자, 효모는 균계에 집어넣어야 돼, 버섯. 그쵸? 아니에요. 가재는 뭡니까? 이거 동물이죠. 동물, 개구리 동물계 아닙니다. 지금 다 아니고 다시마만 덜렁 나와 있는데 광합성을 할 수 있느냐? 광합할 수 있는 종류가 있다. 원생생물계를 가봐라. 다시마, 집신벌레, 핵함 등등등등 있었죠. 그 내용들을 지금 찾아라. 그래서 우리는 2번을 체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원생생물계 찾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억해야죠. 13번으로 가실까요? 13번 왔습니다. 두 집단으로 구별했는데 가는 뭡니까? 라일락 소나무, 우리 식물계죠. 자, 그리고 나는 곰팡이 버섯은 뭡니까? 균계다. 그러면 가와 나의 생물이 속하는 식물계의 생물계 명칭을 각각 쓰시오. 썼죠. 2번 가나로 구분할 수 있는 생물 본래의 본래적인 특징이 되는 기준을 쓰시오. 자, 만약에 가는 뭐냐? 식물계니까 광합성을 할 수 있는가? 그렇죠? 광합성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균계에 관한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자, 몸이 균사로 되어 있는가? 몸이 균사로 되어 있는가? 길어서 안 썼어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조건으로 13번을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으로 가실까요? 14번 왔습니다. 생물을 5개에 분류할 때 속하는 생물계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민들레, 고사리, 옥수수, 얘는 이끼인데요. 얘들은 다 식물계입니다. 자, 그럼 김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얘는 원생생물계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 5개는 광합성은 해요. 일단 광합성은 할 수 있어요. 다. 그러면 광합성하면 식물계 집어넣어야죠. 근데 얘는 광합성을 하지만 자, 뿌리 줄기 잎,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 즉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어.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어. 기관이 잘 발달해야 식물계에 넣을 텐데 식물계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은 우리가 원생생물계로 넣었다. 기억해야 될 내용이네요. 그렇죠? 자, 15번으로 가실까요? 자, 우리 15번 왔죠. 표는 어느 생물 A의 특징을 나타낸 건데 생물 A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핵이 있대요. 젖산균은 원핵생물계니까 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광합성을 하는 놈들은 고사리하고 다시마는 광합성을 해요. 얘들은 그럼 답이 안 되죠. 그 다음 운동성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벌레는 운동성이 있으니까 얘도 아니죠. 그러면 될 수 있는 건 5번밖에 없네요. 그죠? 요렇게 해서 내용을 가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우리 16번 왔습니다. 그림은 핵의 유무와 광합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류표인데요. 핵이 없다. 그럼 이쪽에는 핵이 없는 거니까 원핵 생물계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원핵 생물계. 이쪽에는 4개가 있습니다. 4개인데, 자, 광합성을 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식물계도 있고요. 광합성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도 있냐? 원생 생물계도 있고요.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 원생 생물계의 일부가 광합성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핵 생물계도 원래 광합성을 할 수도 있어요. 이쪽이. 그죠? 원핵 생물계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할 수 없는 것들을 보면은 여기는 당연히 균계도 광합성하지 못하고 동물계도 광합성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는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는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꼽사리 깨야 되지만 일단은 여기는 동물계가 분명할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가에 속하는 생물, 가는 지금 식물계라고 그랬죠? 모두 식물계에 속한다. 아니, 광합성을 할 수 있으면 모두라는 단어가 걸린 몇 걸입니다. 원생 생물계도 원핵 생물계도 광합성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광합성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원생 생물도 일부 들어가고 원핵 생물도 일부 들어가는데 모두 식물계라고 하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아, 이거 우리 창의적 사고력 3번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평가에 선생님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용어로 나올지 꼭 어떻게 변경되어 나와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집신벌레 아메바는 나에 속하느냐? 나는 지금 원핵 생물계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원핵 생물계, 핵이 없어. 광합성 할 수도 없죠, 당연히. 근데 여기는 집신벌레와 아메바는 핵이 있어요. 핵이 있다고. 진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죠. 요거는 안 됩니다. 나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동물계는 다에 속한다. 요게 맞는 설명입니다. 다에 지금 동물계가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디귿만 고르면 되는 내용입니다. 16번은 핵의 유무와 광합성의 유무로 어떤 계를 분리할 수 있느냐,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7번 왔습니다. 자, 생물종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약 중에 하나에 관한 내용인데,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생물종의 거리를 금지함으로써 멸종 위기의 야생 동식물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니까 뭐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여기 나와 있죠. 사이테스. 요거 3번을 골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고야 의정서는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됐는데, 자,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들이 생물자원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생물자원 원산지인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와 이익을 공유하자는 약속 이행서죠. 자, 생물다양성 협약 12D는 생물종 감소가 가속화됨으로써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나고야 의정서와 생물 협약했고요. 이동성 야생 동물종의 보존에 관한 협약은 CMS라고 있습니다. CMS. 자, 사이테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사이테스 우리가 조사를 해봤죠. 1973년 코끼리와 같은 야생동물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 사이테스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 이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보존하자, 이런 얘기죠. 보존은 보존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해 주는 걸 이야기했었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 18번으로 가실까요? 우리 18번 왔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네요. 자,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당연히 보존하면은. 자,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당연히 다양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자, 생물은 그 자체로 보존되고 지켜줘야 할 준엄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당근이죠. 당연합니다.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그럼 다 맞는 것 같은데 3번을 지금 체크를 안 했죠. 사람에게 유용한 생물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다. 그러면 요거 문제가 좀 될까요? 그쵸? 보존해야 되는 이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아니다. 그죠? 19번. 우리 여기 그 19번에 보니까 가와 나가 있습니다. 가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가와 나 중에 생태계가 더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는 얘기는 다양성이 높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다양성이 높다. 그러면 그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만약 개구리가 없어지면 개는 굶어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사라지겠죠. 멸종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한 이유를 구체적인 생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했는데, 자, 가의 뱀은 개구리가 줄어들면, 그렇죠? 개체수가 뱀도 줄어들어. 그러나 나에서는 개구리가 없다고 그래서 부엉이가 뭐 들쥐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자, 뱀도 들쥐 잡아먹으면 돼. 개구리 안 먹어도 돼요. 토끼 잡아먹으면 되죠. 그래서 토끼나 들쥐를 먹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 마지막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생물의 다양성과 중요성에 관련된 일부인데요. 자, 위 내용과 관계 깊은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뭐냐? 지금 이게 초소형 무인 비행체인데, 이 초소형 무인 비행체는 어디서부터 생각이 왔을까요? 바로 몸을 세운 채 앞뒤로 날개를 퍼덕이며 비행하는 벌새 움직임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었다. 또는 정지 또는 가속, 급선의 후진 능력이 있는 탁월한 날개짓을 하는 곤충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생체 모방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의 중요성은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또 인간이 모방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아이디어 원천으로서 꼭 보존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